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주택 금융 정책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부동산 금융론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죠. 내용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냥 내용만 쭉 읽으셔도 쉽게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그런 포인트들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저하고 한번 그냥 쭉 같이 읽어본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주택 금융 정책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부동산 경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뭐 거대한 금융 정책, 뭐 재정 정책, 금융 정책 있는데 뭐 그러한 금융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서민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수행하는 그러한 주택금융,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기 위해서 이제 자금을 융통해주는 그러한 주택금융에 대해서만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시험에서 묻고 있으니까 우리는 시험에 묻는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개념 먼저 보시면 주택금융이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내 집 마련 및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고 또는 보증하고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하는 공적 자금을 조성하는 주거복지 정책 사업이다 라고 이렇게 개념되어 있고요. 대표적으로 주택금융정책을 이제 수행하는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허그라고 얘기하죠. 허그하고 그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두 개의 공사가 대표적인 업무 수행 기관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뭐 KHFC 또는 뭐 HF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요 두 개의 공사가 이러한 주택금융 정책을 담당해서 수행하는 그런 기관이고, 그러면 이 기관들이 하는 이제 대표적인 업무가 어떤 건지를 알면 주택금융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도시기금이라는 돈을 이제 만들어서 이 돈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허그라고 불리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고, 이제 이 주택도시기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서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구분해서 운용 관리한대요. 도시계정 그러면 뭐 도시에 관련된 그런 용도로 돈을 사용하는 걸 테고, 주택은 주택의 뭐 건설이나 구입에 대해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용처가 좀 구분되겠죠. 먼저 주택계정은 국민주택 채권, 청약저축 등으로 자금을 조성해서 이제 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조성한 돈을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사업자에게도 이제 건설하는데 돈을 융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 수요자에게도 자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돈을 만들어서 이제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거죠. 이러한 주택 계정의 사용 용도는 국민주택의 건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공익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국민주택 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대형 평수 짓고 뭐 구입하고 이런데 자금을 사용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국민주택의 건설뿐만 아니라 이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 사업,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중요하죠. 이 국민주택 규모를 넘으면 이제 대출을 안 해줄 거고요. 주택의 뭐 리모델링, 구입, 임차 개량, 주택하고 또는 준주택의 건설 구입, 임차 개량 등에 사용을 한다. 그리고 대출 상품, 이제 직접 대출도 해주는데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라는 것하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대출을 실행을 한대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뭐 저소득자라든가 신혼부부 위해서 좀 특화되어 있는 이런 대출 상품인 것 같아요. 도시계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도시재생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이렇게 주택도시기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제 운영하는 거고, 주택계정하고 도시계정으로 나눠서 관리를 한다. 그 다음에 주택계정은 뭐 국민주택, 임대주택 건설, 그 다음에 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뭐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 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라는 부분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허그 말고 이제 HF, 뭐 KHFC라고 불리우는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게 이제 있죠. 여기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보시면 보금자리론은 뭐 무주택자, 1주택자들을 위해서 이제 대출을 좀 아무래도 좀 싸게 해주겠죠. 그다음에 적격 대출, 요 대출을 해주고 이것을 유동화하기 위해서 뭐 어떠한 자격을 갖춘 뭐 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이런 경우에 대출을 해주는 이런 적격 대출이라는 것을 이런 업무를 이제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주택 보증, 이건 뭐 직접 대출이 아니고 이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보증을 해주는 이제 그런 보증 역할도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주택연금 제도를 또 담당을 하죠. 이제 주택연금 제도는 이 아래서 다시 이제 다루게 될 건데, 만 60세라고 되어 있는데 만 55세로 이제 변경이 됐죠. 제도가 만 55세 이상의 노인층이라고 또 부르기도 또 애매하겠네요. 뭐 중장년층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종신연금 수령을 보장하는 이런 주택연금 업무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담당을 하고, 앞에서 배웠었던 우리 자산유동화에서 배웠었던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증권을 이제 발행을 해서 이 채권을 유동화시키는 이런 역할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담당을 한다. 이렇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을 하는지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주택연금제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이제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과 같이 매월 노후 생활 자금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라고 했고, 이제 대상은 주택이고 여기에는 오피스텔과 상가는 제외된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맡기고 연금을 받을 수는 없고, 또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주거용으로 2분의 2 이상을 사용을 해야 주택으로 봐서 이제 주택연금제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겠어요. 뭐 이렇게 조건이 아무래도 이제 좀 있겠죠. 뭐 9억 원 이하의 뭐 또 다주택자들은 안 되고 뭐 이런 조건이 아마 있을 거고요. 또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원래 60세였는데 이게 55세로 이제 좀 하향 조정됐죠. 워낙에 이제 55세만 돼도 마땅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집은 하나 가지고 있어도 이제 수입이 없으면 이제 생활에 좀 곤란을 겪게 되니까 이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해서 나중에 사망 시 이 주택을 팔아서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이제 환가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연금을 받는다. 종신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이제 계속 돈을 받는다라는 뭐 좋은 제도죠.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때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이제 보증을 서주고 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형식으로 받는 이런 이용모기지론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 지급 방식은 종신 방식, 뭐 죽을 때까지 두 부부 모두 죽을 때까지 계속 매월 이제 일정 금액을 받는 이런 종신 방식과 확정 기간 방식, 선택한 일정 기간, 뭐 15년, 10년, 15년, 뭐 20년, 25년 이렇게 자기가 선택을 해서 그 기간 동안만 지급금을 지급받는, 계속 이제 그 주택에서 본인이 죽을 때까지 생활은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출 상환 방식, 뭐 이미 주택에 이제 대출을 안고 있는 경우에 일부 일시금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뭐 해소하고 나머지 월 지급금으로 받는 이런 대출 상환 방식도 있고, 이제 우대 방식, 일부 대상자 같은 경우 뭐 65세 이상의 뭐 주택도 뭐 1억 5천만 원 미만, 그 다음에 부부 중에 한 명이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이것도 이제 20%까지 이제 우대해서 좀 더 주겠다라는 거죠. 어려우신 분들 이제 더 지급금을 좀 늘려주는 이러한 방식, 이렇게 지급 방식이 나뉜다라는 것까지 좀 보시고요. 내용 조금 더 보시면 지급된 주택연금의 대출 원리금, 연금으로 내가 계속 받은 돈이 담보주택의 처분 가격, 나중에 사망한 이후에 처분한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내가 돈을 연금으로 더 많이 받은 거죠. 너무 오래 살아서. 그래도 이 초과 지급된 금액을 법정 상속인이 상환하지는 않아도 된다. 책임 안 져도 됩니다. 반대로 처분 가격이 더 높다, 내가 받은 연금보다 처분 가격이 더 높다라고 하면 법정 상속인에게 이제 상속을 해주는, 이제 돌려주는 그런 아주 좋은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택연금 채권은 담보한 대상주택에 한하여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예외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담보한 대상주택에 한해서만 행사한다. 이 주택을 처분한 가격으로만 내가 주택연금으로 받았던, 사실은 그게 이제 대출을 받은 형식이 되는 거죠. 그것을 내가 담보한 대상주택을 처분한 금액으로만 이제 나중에 상환을 하는, 해결을 하는, 갚는 그런 것이 원칙이지만, 채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담보주택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 행사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제 손해를 입히면 곤란하니 이러한 예외도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문제 한번 보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상가주택 등이 연금의 대상주택이 된다. 오피스텔 해당되지 않고 상가주택은 세모죠. 요거 2분의 1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때만 이제 연금의 대상주택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연금 수령 중 담보주택이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이 되더라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3번 연금의 방식에는 주택 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 기간 동안 노후 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 있다. 이렇게 확정 기간 방식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입자와 그 배우자는 종신거주, 종신지급이 보장되며 가입자는 보증료를 납부해야 된다. 종신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또 연금의 방식에는 주택 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 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 있다. 이게 종신 방식 되겠죠. 종신 방식도 있고,
이제 일정 기간 동안만 확정 기간 동안만 받는 확정 기간 방식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건 PF라고 많이 부르죠. 어떤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자금을 융통한다, 돈을 빌려온다라고 했을 때 전통적인 방식은 이 사업주의 신용이나 담보를 기초로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재산 또는 그 사업주의 신용을 기초로 직접 대출을 받는 방식이었었는데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해당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기존의 재산이나 기존의 신용이 아닌 내가 앞으로 진행할 이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이런 금융 방식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고 이 PF 같은 경우는 사업주로부터 분리된 특정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주로 대형 설비 프로젝트, 돈이 많이 들죠. 이런 돈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데 기존 사업의 어떤 자산이나 신용을 기초로 해서 돈을 빌리기에는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이 사업 실패하면 기존의 모기업에 타격을 입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거대 자본의 대출을 실행을 하면 아무래도 모기업의 부채가 증가돼서 뭐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는 이런 나쁜 영향을 미칠 텐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물론 그만큼 위험이 크니까 좀 금리 부담은 좀 분명히 더 많아지겠지만 그래도 모기업과 단절되어서 대출을 일으키는 그리고 그 사업이 실패를 하더라도 모기업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방식을 이제 선호를 하는 그런 추세이죠. 특징 보면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담보로 별도의 프로젝트 회사를 통해 이제 대출을 실행을 하므로 사업의 수익성만 높으면 기존 회사의 담보 신용과 상관없이 융자가 가능하다. 이 프로젝트만 괜찮은 프로젝트, 현금 흐름이 괜찮은 프로젝트인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별로 좋지 않아도 이제 사업의 수익성만 괜찮으면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사업주의 대차 대조표상 부채로 나타나지 않는 부외 금융이 가능하므로 이게 뭐 전통적인 이런 금융 같은 경우는 이 사업주의 부채로 잡힐 텐데 이 프로젝트 회사를 따로 만들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대출을 일으키는 거니까 기존 사업주의 대차 대조표에는 부채로 잡히지 않는다라는 이런 장점이 또 있겠습니다. 재무 건전성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고 또한 이제 원칙적으로 프로젝트를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나 자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 대출 이게 뭐 가장 큰 장점이죠.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라는 이러한 어떤 유한 책임 대출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사업을 실패하더라도 모기업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런 장점이 있다. 다만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뭐 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뭐 이해관계자가 많다 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추가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뭐 개발 같은 거 할 때 사업이 지연되는 것만큼 또 위험한 게 없죠. 이자 부담을 그만큼 많이 해야 되니까 이러한 또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뭐 기존의 어떤 신용이나 어떤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꽤 위험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 PF를 일으켜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 아무래도 좀 이자 부담이 좀 많을 수는 있을 거예요.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위탁 관리 계좌, 프로젝트 회사를 못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위탁 관리 계좌를 운영을 하고 또 시공사에게 추가 출자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너가 좀 같이 연대해서 좀 신용 보강을 좀 해줘라, 아니면 책임 준공 의무 등 이 사업이 망가지면 돈이 전혀 회수가 안 되는 거니까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 뭐 당연한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대표 문제 한번 보시면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뭐 모기업의 자산 담보 이런 것이 아니라 해당 그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과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자산, 뭐 토지를 매입했다거나 한 그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일반적으로 기업 대출보다 금리 등이 높아 위험해서 금리가 높죠. 사업이 성공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겠죠. 물론 사업이 실패하면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는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겠고요. 3번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 계좌를 통해 직접 관리한다. 잘못됐죠. 프로젝트 회사를 못 믿어서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서 관리를 한다. 위탁 관리 계좌를 통해 관리를 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겠죠. 5번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한 책임대출이라는 가장 큰 장점 때문에 사업의 실패가 모기업에 타격을 주지 않는 이런 장점 때문에 아무래도 높은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이런 프로젝트 금융을 이제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부동산 금융론 이제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개발론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